안녕하세요. 동틀역 병원 당직 근무 중 2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 남편과 그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고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며 악마는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술실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제 살점 하나하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복잡한 종양 제거 수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뺨에 깊게 2줄기 자국을 남긴 의료용 마스크를 벗자 등골 마디마디가 쑤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2시간 동안 꼿꼿이 서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탓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저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익숙한 침대에 몸을 뉘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인 준호 씨는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 주말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집은 조금 텅 빈 느낌이 들었지만 오늘처럼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는 고요함이야말로 제가 갈망하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막 수술복을 벗으려던 참에 고요한 공간을 깨뜨리며 내부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응급실 당직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선생님, 급히 협진 좀 부탁드립니다. 산부인과 관련 환자인데 남편과 함께 있다가 쓰러졌어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짜증이 치밀었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금세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 직업을 가진 이상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서둘러 흰 가운을 다시 걸치고 흐트러진 올림머리를 매만진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밤의 병원 복도는 삭막하고 서늘했으며 오직 제 또각거리는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또다시 온전치 못한 밤이 되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혼잡합니다. 비릿한 피냄새, 알코올 냄새, 비명, 울음소리, 타일 바닥 위를 긁는 이동 침대 바퀴 소리. 저는 이 모든 풍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저를 맞으러 급히 달려나와 함께 걸으며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최유진, 25세, 임신부이고 실신 상태입니다. 동행한 사람은 남편인데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놀라 따라 쓰러졌다고 하고요. 남편도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따라 커튼이 쳐진 병상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옆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남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준호 씨는 지금 부산에 있어야 하는데 아마 닮은 사람이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커튼이 젖혀지고 응급실의 새하얀 조명이 안에 2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틀림없는 제 남편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회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 중요한 출장에 꼭 가져가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잠옷이었습니다. 이마에는 붉은 혹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그의 등장이 아니라 병상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여자였습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 낯빛은 창백했지만 청초한 미모를 지녔고 특히나 봉긋하게 솟아오른 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침대 발치에 꽂힌 진료기록부에는 박준호 남편, 최유진 아내이라는 2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그 2 글자는 마치 2 자루의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극도의 공황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협진을 요청받은 의사가 바로 자신의 아내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응급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우리 3 사람 사이에는 무서울 정도의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출장, 임신한 아내, 운명의 협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들어맞으며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배신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제 안에서 치솟았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소리치며 따지고 이 응급실을 뒤집어 엎어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손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이성을 붙잡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이고 여기는 병원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저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수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난 준호 씨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애원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비굴할 정도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왜 여기에? 내 설명 좀 들어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지만 우리 둘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박준호 씨, 지금 당신은 환자 보호자고 저는 의사입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준호 씨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당장 일을 크게 벌일 뜻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의 표정은 다소 안도하는 듯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역력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나 구석에 숨듯 섰고 더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평소처럼 무서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이탈 사인은 안정적인가요? 간호사는 제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최유진이라는 여자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았을 때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든 제3자이고 내 남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심박수, 혈압을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간호사가 준호 씨의 머리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실로 침대를 밀고 가는 동안 그는 저를 지나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이동 침대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최유진의 병상 옆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이 들어섰습니다. 옳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을 힘으로 바꿀 것이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게 그들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가장 비싼 대가를, 물질적으로든 명예적으로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이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하고 승자는 반드시 내가 될 것이다. 준호 씨가 자리를 비운 후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의식을 되찾았고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가냘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크고 둥근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배에 멈췄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배를 감쌌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제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기는 괜찮은가요? 목소리는 맑고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의사의 관심 외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안심하세요. 태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쇠약으로 인해 쓰러지신 것이니 추가적인 관찰을 위해 병원에 잠시 계셔야 합니다. 최유진은 제 얼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눈에는 저 역시 병원의 수많은 의사나 간호사 중 한 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뱃속의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녀가 정말로 제 정체를 모를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준호 씨가 틀림없이 제 사진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반을 가리고 있던 의료용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저는 최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놀란 눈빛을 보이거나 저를 알아봤다는 어떤 신호라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파문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저 낯선 사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조명이 너무 밝았거나 그녀가 아직 피곤했거나 아니면 준호 씨가 너무나 철저하게 저를 숨겼기 때문일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낯이 익네요. 그녀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지만 그 말투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사교적인 멘트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약간 빨리 뛰었지만 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병원 어디선가 저를 보셨겠죠. 제가 여기서 일하니까요. 저는 이 먹잇감을 제 통제하에 두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준호 씨와 함께 퇴원해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알아내고 증거를 수집하고 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이번 충격으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관찰하지 않으면 유산기가 있거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심각한 시나리오를 그려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산모의 심리 상태는 태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며칠간 입원하여 의사들이 더 면밀히 관찰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설득력이 넘쳤습니다. 처음에 최유진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다쳤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그 말을 잘랐습니다. 남편분의 건강은 외과 의사들이 돌볼 겁니다. 하지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은 저희 책임입니다. 남편분께서도 분명 두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실 겁니다.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제 말은 최유진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고 첫 임신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의사 선생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성공입니다. 먹잇감이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러 최유진의 입원 수속을 발개하고 그녀를 제가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동의 병실로 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제 시야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마스크를 쓰며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유진의 입원 수속을 마친 뒤 저는 제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운 주머니에서 준호 씨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배경화면으로 설정된 우리의 결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분노가 다시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감히 우리의 결혼 사진을 잠금 화면으로 사용하다니. 준호 씨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 했었습니다. 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 저는 익숙한 비밀번호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제 생일. 틀렸습니다. 그의 생일. 여전히 틀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생일을 조합해보고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날도 입력해봤습니다. 모두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뜰 때마다 제 심장에는 상처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 제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내일 가게에 가서 잠금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저와 관련이 없다면 아마도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진료기록부에 적혀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최유진, 생년월일 98년 8월 12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1208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출생 연도까지 포함된 것이겠지. 저는 다시 12만 898을 시도했습니다.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하더니 메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뼈저리게 시린 씁쓸함이었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대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수많은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클릭하자 달콤하고 느끼한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 우리 아기는 얌전했어. 몸보신하게 쇼핑하라고 돈 보냈어. 저는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에 관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 씨와 최유진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준호 씨는 팀장이었고 최유진은 그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3개월 전부터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준호 씨가 갑작스러운 출장을 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한 메시지에서 최유진은 제 일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위조된 이혼 서류 사진을 보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저와 이미 다 해결된 사이이며 단지 평판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위조된 이혼 서류라니 그의 거짓말은 이토록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은행 앱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준호 씨는 최유진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총액은 거의 1억 원에 달했습니다. 1억 원. 그 돈은 우리가 서울 근교의 땅을 사기 위해 수년간 힘들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내연녀에게 바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마치 저의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믿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과 기만, 그리고 더러운 음모의 증거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모든 메시지 화면, 거래 내역, 그리고 위조된 이혼 서류 사진을 캡처하여 제 비밀 이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곧 시작할 전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제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의 휴대폰 속 증거들은 이 결혼에 대한 저의 마지막 환상을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이나 자책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이 게임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록, 보관실로 가서 환자 최유진의 모든 진료 기록과 초음파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로서 제 요청은 완전히 합법적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초기 정보 기재서의 작은 세부 사항에 꽂혔습니다. 마지막 월경일 항목에 최유진은 약 2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했고 응급실 의사의 진단 부분에는 임신 약 78주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78주는 약 50일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그녀와 준호 씨가 관계를 맺어온 3개월이라는 기간과 완전히 들어맞았습니다. 만약 태아가 50일 되었다면 준호 씨의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제 계획에 약간의 차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을 제 눈으로 본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촬영한 초음파 필름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는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두정, 둔부 길이, 복부 둘레, 대퇴골 길이와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태아의 주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필름을 라이트박스에 올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숫자들은 선명하게 나타났고 태아는 꽤 크게 발달해 있었으며 기본적인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7주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 크기와 발달 정도로 볼 때 태아는 최소 12주에서 13주, 즉 3개월은 되어야 했습니다. 3개월, 최유진이 진술한 50일이라는 숫자와는 너무나 큰 차이였습니다. 3개월 전 준호 씨와 최유진은 아직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준호 씨의 아이가 아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최고의 무기였다. 준호 씨는 속고 있었다. 그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 두 모자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거대한 녹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어리석음은 역겨웠지만 동시에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유진 역시 만만치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임신을 합법화하기 위해 준호 씨처럼 돈을 기꺼이 쓸 부유한 대타를 찾은 것입니다. 어젯밤 남편을 걱정하다 쓰러졌다는 연기는 실로 명연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희열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하고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즉시 폭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계략을 역이용할 것입니다. 저는 준호 씨가 아버지가 된다는 환상에 계속 빠져 있도록 둘 것입니다. 그가 이 진창에 더 깊이 빠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손수 돌보게 한 뒤 마지막 순간에 이 진실을 그의 얼굴에 던져줄 것입니다. 아내와 내 연녀 모두에게 놀아나 자신이 광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이 게임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CT 촬영 결과 준호 씨가 단순 타박상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는 즉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잠시 업무를 피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어젯밤처럼 당황한 기색 없이 대신 위선적인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 탐색, 그리고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앉아요.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연기해야 했고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준호 씨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며 할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로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목매인 흐느낌으로.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무기인 눈물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고 짓밟힌 신뢰를 위해 울었고 그리고 제가 억지로 해내고 있는 이 연기를 위해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보자 준호 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위로하듯 손을 내밀려다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 너무 가볍게 말하네요.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 간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여자랑 아이까지 가졌고. 준호 씨,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당신이 평생 속일 수 있는 바보였어요? 준호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바람피운 남자들이 의뢰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도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서연아, 당신도 나를 이해해야 해. 우리 결혼한 지 5년인데 아이가 없잖아. 나는 장남이야. 부모님과 집안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당신은 알아?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병원밖에 몰랐잖아. 내 기분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 적 있어? 그 말을 듣자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저는 약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가 제 아픈 곳을 찔렀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울음소리는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제가 반박하지 않자 준호 씨는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해결책을 찾아야지. 유진 씨는 착한 사람이야. 그녀도 희생자일 뿐이야. 아이는 죄가 없잖아. 우리가 함께 그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떨까? 당신은 의사니까. 죄 없는 아이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길 수 있잖아. 그렇지? 약속할게. 그녀와는 끝낼 거야. 아이만 데려올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처럼 생각하고 역겹고 끔찍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아내인 제가 내연녀의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준호 씨의 이기심과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고통과 혼란스러움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요. 저의 모호한 대답이야말로 준호 씨가 기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아픔까지 찔렸을 때 약해지고 쉽게 굴복할 것이라고 비쳤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그의 계획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아, 시간을 줄게. 잘 생각해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는 저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울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고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준호 씨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눈물을 흘리던 그 연약한 여자가 자신과 그의 작은 내연녀를 기다리는 훨씬 더 큰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3일 후 계획대로 시어머니의 환갑이었습니다. 매년 저와 준호 씨는 일찍 시골집에 내려가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남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체면을 중시하고 저를 매우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쁘고 능력 있고
살림까지 잘하는 며느리. 저는 이 감정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큰 백화점에 가서 고급 진주 팔찌를 하나 샀습니다. 가격은 제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준호 씨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러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 씨는 병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화려한 선물 상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그렇게 비싼 걸 샀어? 어머니 환갑은 간단하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요란하게 챙겨? 저는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환갑은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죠.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만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까워했습니다. 내연녀에게는 수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친어머니를 위한 선물 하나는 아까워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당연히 유진과 그녀가 낳을 그의 아들을 위해 쓰여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홀로 차를 몰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집은 서울 근교에 있어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조금 놀라셨지만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또 일이 바쁜 게냐? 괜찮다. 우리 며느리가 왔으니 그걸로 됐다. 생신잔치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안부를 여쭙고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비싼 선물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시며 친척들에게 계속 자랑하셨습니다. 내내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제가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호 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즐거우셨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아첨하는 듯 했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묻고 나서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우리 집 뒤편 땅 토지, 보상금 나온 거요. 정부에서 지급했나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지급됐다. 지난주에 막 들어왔더라. 왜 그러니? 아니, 별건 아니고요. 준호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사업에 투자할 돈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면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유진을 부양할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무슨 투자를 하려고? 부모 돈은 다 너희들 주려고 갖고 있는 거지. 어디 가겠니? 하지만 내 아내랑은 상의해야지. 서연이는 생각이 깊은 아이잖니. 너 혼자 결정하지 마라. 알아요. 근데 이건 남자들 사업 문제라. 서연이한테 말하면 이해 못할까 봐요. 일단 어머니께서 빌려주세요. 꼭 수익 낼게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돈까지 빼돌려 내연녀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부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파렴치함에 남은 정마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더 잔인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의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과묵하지만 정이 많으신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집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칭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잡담을 나누던 중 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 둘 결혼한 지도 5년이고 이제 일도 안정됐잖니. 언제까지 계획만 세울 거냐? 이제 아이 생각도 해야지. 부모는 늙어가는데 손주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기회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즐거워 보이던 제 눈에 갑자기 옅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즉시 무거워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무슨 뜻으로 한 말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걱정스럽게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 손을 넣어 4번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종이였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서명과 직인이 모두 찍힌 정교하게 위조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종이를 내밀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저희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제 문제예요.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서둘러 안경을 쓰시고 종이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종이에는 고프로락틴 혈증으로 인한 배란 및 임신 능력 저하라는 진단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질병이며 여성 불임의 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진단과 치료 또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저는 제 연극을 더 신뢰성 있게 만들기 위해 이 병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충격과 연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고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진작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니? 우리 아가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요. 치료는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후 식사는 침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즐겁게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밥그릇에 음식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말없는 위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연극 내내 자리에 없었던 준호 씨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로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 연극은 동시에 2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없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준호 씨는 모든 의심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는 당당히 건강한 남성이었고 단지 문제 있는 아내를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것은 그가 밖에서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유진과 아이를 가진 것은 더 이상 비난받을 외도가 아니라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대를 이을 아들을 원하는 남자의 정당한 갈망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분명 제가 길을 터준 것에 대해 속으로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연막 작전이 단지 발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병에 대한 위조된 검사 결과지는 나중에 밝혀질 그의 무정자증에 대한 진짜 검사 결과지를 하늘이 내린 형벌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길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가 문제의 원인이 유진의 아이에게 있다고 완전히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시댁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계획의 모든 단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짐을 덜었다는 쾌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유진은 여전히 제 보살핌 아래 병원에서 얌전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결코 순진하게 이 일에 휘말린 소녀가 아닐 것입니다. 임신 주수를 속인 행동은 그녀가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 이전 관계,
가족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오랜 친구인 민혁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꽤 유명한 흥신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학창 시절의 우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민혁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 상황을 대략적으로 듣고 민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난 너랑 준호가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좋아.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한 사람에 대해 조사를 좀 해줬으면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진료기록부에서 얻은 유진의 모든 정보가 담긴 종이를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고향.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전부 알고 싶어. 상세할수록 좋아. 민혁은 종이를 보며 전문적인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려운 일 아니야. 일주일만 줘. 정확히 일주일 후 민혁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꽤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게 이 안에 있어. 저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약간 긴장감에 두근거렸습니다. 안의 정보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시골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퀸카로 유명했고 항상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 2학년 때 유진이 한 재벌 2세, 즉 대형 건설사 사장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1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민혁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유진이 시댁과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혼 후 유진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작은 아파트를 사고 한동안 여유롭게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혼 후 유진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향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부유한 연상의 남자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준호 씨의 회사에서의 일은 단지 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에는 유진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드나드는 몇 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준호 씨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진은 아마추어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연약함을 미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처럼 돈과 지위는 있지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을 노렸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아마도 그 이전에 맺었던 짧은 관계 중 하나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맹목적으로 갈망하던 준호 씨는 완벽한 대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 씨와 유진에 대한 제 증오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협력하는 두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민혁에게 감사하며 두둑한 수고비를 지불했습니다. 서류철을 손에 들고 저는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는 동정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며칠 후 유진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안정되었고 더 이상 병원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퇴원 서류에 서명하며 진짜 의사처럼 임산부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그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유진은 제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전에 휴가를 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병원 정문 맞은편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출입구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할부로 산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제 그 차는 내연녀를 태우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진을 차에서 부축했고 차 문을 열어 그녀가 앉는 것을 도왔습니다. 한때는 오직 저만을 위한 것이었던 그 다정하고 세심한 몸짓. 이제 그 광경을 보아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즉시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준호 씨의 차는 우리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 댁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는 도시 서쪽의 신도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는 마침내 한 고급 아파트 단지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2년 전 우리 부부가 모든 저축을 털어 산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근처 국제학교에 보내고 온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와서 살자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집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꿈과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3개월 전 준호 씨가 유진과 관계를 시작한 시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아주 좋은 가격에 그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빌려주게 되었다고 기쁘게 알렸습니다. 그는 월세를 받아 이자를 내고 우리 부부는 그냥 원래 집에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완전히 믿었고 심지어 계산적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위해 그곳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가족을. 저는 차 안에서 준호 씨가 유진을 부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핸들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곳은 제 집이었습니다. 제 피땀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제3자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재산을 공공연히 빼앗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잔인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단지 사생활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속한 모든 것, 감정, 돈, 심지어 꿈에 그리던 집까지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끝까지 가고 싶다면 저도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내연녀가 그 집에서 짧은 행복을 만끽하게 둘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요. 저는 그들이 모든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주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 민혁입니다. 준호 씨가 유진을 바로 우리 집으로 데려간 것을 발견한 후 저는 감정을 추스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초기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굳건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 즉 유진에게 접근하여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전히 약하고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여보,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마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녀와 아이를 보러 가고 싶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우리도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전화기 저편의 준호 씨는 매우 기뻐하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제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가 퇴근한 저녁에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 씨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조금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임산부를 위한 몇 가지 보양식을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랑 아기 잘 있는지 보러 왔어요.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가족처럼 생각해요. 유진은 준호 씨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듯 금세 친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주로 임신과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고 준호 씨와 유진 모두 감탄하며
저를 신뢰하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 씨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요즘 유진 씨 입덧이 특이해요. 서연아, 밥은 거의 못 먹고 신거랑 매운 것만 찾아요. 특히 마라탕은 매일 먹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민혁의 조사 자료에는 매우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진의 과거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어 한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짜거나 맵거나 기름지고 내장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됩니다. 바로 마라탕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 제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을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매우 잘 안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임산부 입맛이 변하는 건 흔한 일이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야 해요. 맛있게 먹어야 아기도 건강하죠. 준호 씨, 유진 씨 잘 챙겨줘요. 임신한 여자는 정말 힘들어요.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야죠. 저는 일부러 덧붙였습니다.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마라탕 집 알아요. 국물도 진하고 재료도 신선해요. 언제 우리 같이 한번 먹으러 가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준호 씨는 제 말을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봐, 서연이 형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마음껏 먹어. 내가 다 사줄게. 유진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저를 마음씨 좋은 형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제 조언이 사실은 달콤한 독약이며 제가 설치해 놓은 덫으로 자신을 서서히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장 결석이 재발하기를 원했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격렬하게 재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비극의 클라이맥스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착한 형님 역할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유진의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보양식을 가져다 주고 어떨 때는 유진을 데리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저를 완전히 믿고 가장 사적인 비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씨는 점점 더 자만해졌고 아내와 내연녀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유진의 건강을 주시했습니다. 그렇게 맵고 자극적인 마라탕을 무절제하게 먹는 식습관이라면 조만간 그녀의 신장에 있는 결석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거대한 연극을 위해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매우 사랑하고 믿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분들이 서울에 계신다면 사건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끼시지만 자신의 아들이 대타로 속았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준호 씨를 보호하고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한동안 서울에서 떠나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서 항상 제주도 여행을 꿈꾸셨지만 돈이 아까워 계속 미루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여쭌 후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회사에서 제주도 2인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어요. 5성급 호텔 4박 5일 패키지예요. 그런데 저랑 준호 씨는 요즘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환불도 안 돼서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혹시 부모님께서 저희 대신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효도하는 셈치고요.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위해 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매우 달콤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시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든다며 거절하셨지만 저는 온갖 말로 설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상품권이 취소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매우 슬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효심이 깊구나. 우리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지. 시어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시댁을 챙기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이미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저를 더욱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제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현명한 감정적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기를 제 예상대로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기쁘게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신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주말 밤 제가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을 때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준호 씨의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서 조용했지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씨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한 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졸린 척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나 좀 살려줘. 전화기 저편 준호 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배가 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요?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봐요. 허리 쪽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가 아래로 뻗친대요. 계속 주기적으로 아프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요. 너무 무서워. 서연아, 혹시 유산기 있는 거 아니야? 준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잠정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전형적인 신장 산통이었습니다. 제 음식 덧띠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저는 형언할 수 없는 희열감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응급실로 데려와요. 빨리요. 제가 응급실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시켜 놓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응급실에 연락하여 임신 4개월 산모에게서 의심되는 요관 결석 환자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당직실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처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준호 씨가 겨우 유진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호 씨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필요한 검사와 초음파를 마친 후 결과는 제 진단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유진은 급성요관 결석이었고 꽤 큰 결석 하나가 방광 근처에 걸려 신우와 신배를 확장시키는 수신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당직 근무를 막 마쳤을 때 준호 씨가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적한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의사 선생님이 유진 씨 상태가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그렇지 않으면 신장에 위험할 수 있대. 하지만 수술이 내 아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무서워. 당신은 산부인과 의사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결석도 제거하고 아이도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응? 그의 이기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뿐이었고 유진의 고통과 생명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사숙고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술하는 것은 태아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석을 그대로 두는 것도 산모에게 매우 위험하고요. 보존적 치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프로게스테론을 고용량으로 주사해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석이 저절로 이동해서 배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고 만약 실패하면 산모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보존적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준호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 하자. 나는 이 아이를 잃을 수 없어. 유진 씨는 건강하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마음속에서 극도의 경멸감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도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할 거예요. 저는 단지 가족으로서 조언할 수 있을 뿐이에요. 준호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연신 고마워하며 비뇨기과 의사를 찾으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오늘의 용감한 결정이 자신의 인생 최대 희망을 묻어버릴 마지막 삽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물고기가 낚싯바늘과 줄을 통째로 삼켜버린 꼴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에 사로잡힌 준호 씨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모든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보존적 치료를 해달라고 고집했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마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케이스에 얽히고 싶지 않았고 또 보호자가 직접 서약했기 때문에 의사들도 결국 그의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유진을 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개입할까 두려웠거나 혹은 단순히 내연녀를 더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진의 퇴원 수속을 밟고 그녀를 서울 외곽의 꽤 큰 개인 병원으로 데려가 프로게스테론 주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의 상태는 준호 씨가 기대했던 것만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신장산통은 매일 그녀를 괴롭혔고 심지어 더 격렬해졌습니다. 완고한 결석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신장의 수신증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유진은 고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요로 감염의 징후였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끈기 있게 버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믿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을 무시한 채 꾸준히 그녀를 개인 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어느 늦은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산부인과 응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선생님, 방금 극도로 위중한 산부인과 응급 환자가 이송되었습니다. 환자 최유진, 임신 약 4개월,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입원했으며 질출혈이 심합니다. 협진 및 긴급 수술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수술실, 혈액, 그리고 집중 소생 장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속하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으며 호흡은 미약했습니다. 그녀의 아래에서는 피가 시트를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옆에 서서 온몸을 떨고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탈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유진 씨랑 아기 좀 살려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상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요로에서 시작된 폐혈성 쇼크가 전신으로 퍼져 혈액 응고 장애를 일으켰고 자궁출혈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릴 준비해. 마취과 중환자실에 대기하라고 알려. 이건 최고 등급 응급 상황이야. 저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린 후 준호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감정 한 점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극도로 위중하고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보호자시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간호사들과 함께 이동 침대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소란스러운 응급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준호 씨를 뒤로 한 채 그는 아마 자신의 무지와 고집이 두 모자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술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술대 위 유진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수많은 기계와 얽히고 설킨 수액줄의 의지에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궁 출혈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태아가 유산된 후에도 그녀의 자궁은 수축하지 않았고 피는 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자궁 수축제를 모두 사용했고 가능한 모든 보존적 처치를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1시간 이상 사투를 벌인 끝에 수술 집도의이자 제 존경하는 스승이신 교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저와 동료들을 돌아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 환자는 심각한 혈액 응고 장애에 자궁은 완전히 이완됐어. 지금 당장 자궁을 적출해서 출혈을 막지 않으면 몇 분 안에 환자를 잃게 될 거야.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잔인하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궁을 적출한다는 것은 유진이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천직 사이에서 선택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김서연 선생,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상황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 받아오게.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벗고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준호 씨는 밖에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나 붉게 충혈된 눈으로 희망을 가득 담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유진 씨랑 아기 다 괜찮은 거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의학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의 생명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과다 출혈 상태입니다. 지금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뿐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준호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는 아연실색하더니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자궁을 드러내다니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들은 의사잖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문의 협의회 전체의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1초 지체될 때마다 당신은 그녀를 죽음에 더 가깝게 밀어넣는 겁니다. 저는 그에게 동의서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는 동의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두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이 여자로부터 아버지가 될 꿈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그녀의 모성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유진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그는 간접 살인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렸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이기심은 마침내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펜을 움켜쥐고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몸을 돌려 수술실로 직행했습니다. 그 후 수술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궁이 제거되고 주요 출혈원이 차단되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준호 씨의 잔인함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그는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끝장내는 판결문에 서명한 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부모님의 비행기는 맑게 갠 오후에 착륙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들끓는
폭풍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분들을 뵙고 가장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출국장에서 익숙한 시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자 저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초췌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눈은 며칠 밤낮으로 운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나왔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는 반가움도 잠시, 제게서 이상한 낌새를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고는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치 괴롭힘 당한 아이처럼 제 행동에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당황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근처 의자로 부축하며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서 부모님께 말해봐라. 준호놈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게냐? 평소 과묵하신 시아버지께서도 조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두 분을 바라보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가. 저는 제가 철저하게 편집하고 연습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준호 씨의 외도를 발견하게 된 경위, 그가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린 이야기, 그리고 그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이야기까지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해서 꼭 참고 견뎠다고, 심지어 그 여자를 돌봐주기까지 했다고. 제가 너그럽게 대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악하시더니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하셨고 저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괘씸한 놈, 천벌을 받을 놈. 어머니는 이를 갈며 말씀하셨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어디서 굴러먹던 요물하고 바람을 피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잖니.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 여우 같은 년이랑 준호놈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에 있어요.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유산해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잘 됐네. 인과응보다. 당장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남의 가정을 파탄낸 년 얼굴 좀 봐야겠다. 그리고 그 천하의 몹쓸 놈도 내가 다시 가르쳐야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분노가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지막 연극의 길을 터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눈물을 닦고 두 분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는 진짜 폭풍이 몰아칠 병원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부인과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이끌고 유진이 수술 후 회복 중인 병실로 직행했습니다. 준호 씨는 안에서 그녀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부모님과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두 분이 여기에? 그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으로 직행하여 유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시더니 다시 준호 씨를 돌아보셨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불꽃 같은 따귀가 준호 씨의 뺨에 날아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여기 있냐고 물어.
네가 저지른 꼴 좀 봐라.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진에게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또 한 번의 따귀가 날아갔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여우 같은 년. 감히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내.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황급히 어머니를 끌어안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갑자기 뺨을 맞은 유진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제 아이를 죽였어요. 저 여자가 저를 자궁적출하게 만들었어요. 아주머니, 저 여자는 여기 의사예요. 모든 걸 꾸민 거라고요. 유진의 비명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와 시부모님까지도. 그들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 모두와 마주섰습니다.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쳤다고요? 저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잃은 그 아이가 정말 누구의 아이였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줄 용기가 있나요? 제 질문은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헛소리야. 내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란 말이야? 당신 아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확신해요. 당신이 아이를 가질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냐고요. 박준호 씨? 그렇게 말하며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것은 제 병에 대한 위조된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정액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그가 갈아입은 속옷에서 몰래 그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복도의 소음을 압도할 만큼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똑똑히 보시죠. 이것은 박준호 씨의 검사 결과입니다. 결론, 무정자증. 정액에 정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불임입니다. 제 선언 이후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네 글자는 준호 씨의 머리 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 손에 있던 종이를 낚아채듯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결론 부분에 고정되었고 두 손은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거짓말. 이건 가짜야. 당신이 날 해치려고 조작한 거야. 준호 씨는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동의를 구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믿지 마세요. 질투심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건 저 여자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준호 씨가 거의 구겨버린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노안으로 침침해진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셨습니다. 읽을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에 대한 초기의 분노는 이제 극도의 공포와 혼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찢어버려도 좋아요. 원본과 파일은 제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못 믿겠으면 바로 아래층에 남성의학과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서 다시 검사받고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저의 침착함은 준호 씨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더니 갑자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좋아, 검사받으러 가지. 내가 당신의 거짓된 얼굴을 보여주겠어. 준호 씨가 막 달려나가자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머리에 왁스를 발라번쩍이는 다소 거만한 태도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민혁이 조사했던 바로 그 재벌 2세, 유진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거기서 그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유진은 이 남자를 보자 핏기 없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재벌 2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더니 비아냥거리듯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다 모이셨네. 무슨 심각한 연극이라도 하고 계셨나? 그는 시부모님부터 저까지 훑어보더니 유진의 평평한 배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듣자 하니 뱃속에 그 골칫덩이가 사라졌다며 잘 됐네. 내 걱정거리 하나 덜었군. 그리고 그는 시부모님께 몸을 돌려 연극처럼 과장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제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바로 방금 사라진 그 태아의 진짜 아빠입니다. 또 하나의 폭탄이 방 한가운데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침대 가장자리를 겨우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재벌 2세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두 분의 귀한 아드님은 이 여자한테 노란한 바보일 뿐이에요. 이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이고 아이를 빌미로 저한테서 거액을 뜯어내려 했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두 분 아들처럼 돈 대주고 집까지 마련해주는 대타까지 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분께 감사 인사는 해야겠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분이 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준 덕분에 제가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결했으니 말하자면 제 쓰레기를 대신 치워준 셈이죠. 바로 그때 준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는 길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말은 그의 남성적 자존심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불임, 속아서 남의 자식을 키움, 돈을 잃음,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됨. 모든 잔인한 진실이 한꺼번에 덮쳐와 준호 씨의 이성을 짓뭉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병상으로 돌진했습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감히 날 속여 죽여버리겠어.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 비명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진의 비명, 시아버지의 만류, 재벌 2세의 욕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마지막 연극의 막이 내렸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불려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준호 씨는 건장한 두 남자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진은 침대 위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호사들에 의해 옆방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는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그 재벌 2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10년은 늙으신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잠시 진정된 후 저는 유진의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몸을 움츠렸고 눈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귀에 대고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어때요? 이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여요? 그가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대를 이을 도구로 당신 뱃속의 아이만 사랑했을까요? 이제 아이가 없으니 그는 당신을 무자비하게 때리잖아요.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 말은 자극제처럼 유진의 고통과 분노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외면했고 맹목적으로 위험한 치료법을 선택했으며 이제는 그녀를 잔인하게 폭행했습니다. 유진의 마음속 모든 증오는 이제 준호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녀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이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몇 초 후 그녀와 준호 씨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그들이 일하던 회사의 전체 단체 채팅방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자폭 행위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결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애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바로 다음 날 준호 씨와 유진을 모두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 씨가 수년간 쌓아온 경력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변호사인 민혁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도 동영상, 준호 씨가 공동 계좌에서 유진에게 송금한 수억 원의 거래 내역, 위조된 이혼 서류, 그리고 시부모님의 증언까지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준호 씨가 혼인 기간 동안 심각한 외도 행위를 저질렀으며 공동 재산을 남용하고 횡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채의 집과 은행에 남은 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제 소유로 판결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집도 직업도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두 손이 빈 채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유진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 모성, 직업, 그리고 의지하려 했던 남자까지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육체적 상처는 그녀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횡설수설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두 명의 아기는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저는 몇 달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때는 제 꿈이었지만 준호 씨와 유진의 더러운 보금자리가 되어버린 고급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빠르게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는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몇몇 안전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제 삶은 점차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진의 복잡한 케이스를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처리한 덕분에 경영진과 동료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몇 주 후 저희 과장님께서 은퇴하셨고 저는 뛰어난 실적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저는 병원에서 가장 젊은 여성 과장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수많은 노력에 대한 달콤한 인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거의 잠잠해졌을 때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병원 정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야위고 검게 타고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날 용서해줘. 그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쓰레기였고 바보였어.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만큼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줘. 응? 당신에게 보답하기 위해 뭐든지 할게.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온 청춘을 바쳐 가정을 꾸렸던 남자. 하지만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어떤 파문도 어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차가움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에서 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 어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마디 명확하고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꺼져.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새로 산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저는 해안 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고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도록 창문을 내렸습니다. 여름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가방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혼 후 제가 신중하게 받았던 성병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모든 수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 바닷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드넓은 길을 바라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새롭고 자유롭고 강인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